그렇지. 살아있는 동안은 아직 죽음을 경험하지 못하고 죽음의 상태에서는 더는 우리의 의식이 살아 활동할 수 없다. 에피쿠로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불교의 죽음감으로 적절한 거 몇 번입니까? 그렇지. 자, 그러면은 죽음 이후의 세계는 뭐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약간 유물론적 입장, 에피쿠로스 입장이고요. 2번 이데아의 세계. 이건 확실히 알아야지. 그렇지. 플라톤 영혼 불멸설 이데아. 영혼 불멸설 이데아. 알겠죠? 네. 자, 그 다음에 개별 원자로 흩어져서 영혼이 소멸된다. 이거 누구? 에피쿠로스. 알겠지? 자, 그러면은 우리 내가 물어볼게. 자, 우리 은주. 자, 눈 감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서양에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사람 세 학파를 우린 세 사람을 얘기해야지. 누구? 서양 고대 영혼 불멸설 주장했던 사람 누구? 영혼은 불멸한다. 이데아의 세계로 간다. 누구? 플라톤. 알겠지? 플라톤. 자, 우리는 살아서도 죽음을 경험하지 못하고 죽음은 죽었으니까 경험 못하는 거야. 죽음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야. 유물론자 누구? 에피쿠로스. 죽음을 직시해봐. 누구? 죽음을 직시해봐. 누구? 그렇지. 우리는 한계 상황에서 신을 찾는 주체적 결단을 한다. 누구? 잘했어. 이렇게 나올 수 있어야 돼. 근데 내가 이렇게 힌트 안 줘도 4명을 짜자자작 말할 수 있어야 돼. 자, 죽음에 대해서 말했던 서양의 4명의 사람 누구? 플라톤, 에피쿠로스, 하이데거, 야스퍼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현세 중심이었던, 동양에서 현세 중심이고 상장제를 중요하게 여겼던 건 누구야? 도가. 이거 안 헤어지면 안 된다고. 오늘 새벽 2시까지 해야겠네. 자, 유교라는 거 알면 돼. 공자까지 혹시 몰라도 괜찮고 유교라는 걸 알아야 돼. 현세 중심 제사 지내는 거 어디? 그렇지. 유교다. 유교. 알겠지? 윤회 어디? 그렇지. 윤회 어디? 그렇지. 자, 기의 순환이야. 기가 모여지고 흩어지고 분별하지 마. 슬퍼하지 마. 누구? 그렇지. 슬퍼해야 돼. 아이고 곡해야 돼. 누구? 그렇지. 자, 그래서 요거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가봅시다. 자, 이번에는 성에 대해서 한번 해봅시다. 자, 성에 대해서 3가지의 그 입장이 있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성에 대해서 자, 사람들의 생각 3가지의 생각이 있습니다. 자, 3가지의 생각 같이 한번 물리를 좀 해보면 성에 대해 사람들은 뭘 얘기하냐면 성과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자, 3가지로 우리는 공부할 거예요. 보수주의 맨날 이것만 시험에 나와서 자, 보수주의 그리고 중도주의. 그렇지. 중도주의, 자유주의. 자, 이렇게 3가지로 자, 성과 사랑에 대해서 보는 입장이 있는데 보수주의는 뭐냐면 지켜야 되는 것이 있어. 지키고 고수해야 되는 게 있어. 라는 주의야. 뭐를 지키고 고수해야 되냐면 성은 결혼 안에서만 허락되는 거야. 성은 결혼 안에서만 허락되는 거야. 자, 중도는 뭐냐면 결혼을 안 해도 서로 사랑만 하면 되는 거야. 자, 자유주의는 뭐냐면 서로 동의만 하면 되는 거야. 사랑 안 해도 괜찮아. 동의만 있으면 되는 거야. 라는 입장이에요. 자, 그러면 결혼은 사랑 없어도 될까? 아니, 결혼은 다 있어야 돼. 사랑도 있어야 되고, 자, 뭐도 있어야 돼? 동의도 다 있어야 돼. 얘는 다 있어야 되는 입장이고, 여기는 사랑과 뭐가 있으면 돼? 동의만 있으면 돼. 라는 입장이고, 여기는 뭐만 있으면 돼? 동의만 있으면 돼. 라는 입장이에요. 여러분 어느 입장이세요?
당연히 보수주의죠. 우리는 하나님이 결혼을 만드시기를 어떻게 만드셨어? 결혼 안에서만. 하나님이 이 성을 만드시기를 결혼 안에서만 허락되도록 만들었어.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게? 사랑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오늘 그냥 내가 즐기기 위해서 그래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성은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성에 주신 여러 가지 가치들이 있는데, 자, 성을 통해요 자녀가 출산이 되잖아, 그치?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생식적 가치. 보수주의에서는 이 성을 통해서 자녀가 양육되고 그 자녀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을 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자, 이 중도주의에서는 성은 그냥 사랑을 나누면 되는 거야. 아이 생기는 거 그것까지 모르겠고 그냥 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인격적인 수단이면 되는 거야 라고 해서 성의 인격적 가치만을 중요하게 여기고요. 자, 그리고 이 자유주의에서는 뭐만 중요하게 여기냐면 쾌락적 가치만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쾌락적 가치. 성은 그냥 나의 놀이, 그러니까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자유주의의 입장이야. 자유주의의 입장. 그래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써놨는데 사실 성에는 생식적 가치가 있어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셨어. 남자와 여자의 성을 통해서 자녀가 태어나게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를 하셨어. 그치? 그런데 그 하나님은 성에 어떤 가치도 담아주셨냐면 인격적 가치도 담아두셨어. 하나님은 이 성을 통해서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걸로 하나님은 성을 허락하셨어. 하나님은 또 거기에 뭐도 허락하셨어? 쾌락까지 허락을 하셨어. 즐거움을 허락하셨어. 즐거움을. 왜? 하나님은 단위가 밋밋하게 살기를 원치 않으시거든. 하나님은 단위가 먹어야 사는 존재를 만들었어. 그치? 그런데 맛을 안 느끼게도 만들 수 있었어. 그런데 하나님은 왜 굳이 맛을 느끼게 만들었을까? 왜? 하나님은 우리 단위가 밋밋한 인생을 살기를 원치 않고 풍성한 삶. 그래서 하나님은 감정이라는 것을 단위에게 주셨다고. 알겠나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단위가 풍성한 삶을 누리면서 살기를 바라셨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이 즐거움이라는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성을 창조하셨어요. 그냥 아무 즐거움이 없게 만들 수도 있었겠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성 속에요 자녀를 출산할 수도 있게 하셨고요. 그 안에서 사랑을 서로 이 인격적인 교제를 성을 통해서 인격적인 교제도 할 수 있게 하셨고요. 또 그 안에서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하셨어.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세 가지 가치를 다 주셨는데 지금 뭐만? 쾌락만을. 그게 우상이 된 거지. 우상이. 맞아요? 그래서 이 동의만 있으면 돼 라는 자유주의의 입장이 있고요. 인격적 가치, 쾌락적 가치 이 두 가지를 중요하게 여기는 중도주의의 입장이 있다. 그리고 이 생식적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책임져야 된단 말이야. 이거를 중요하게 여기는 보수주의의 입장이 있다. 이렇게 이거 연결짓는 문제로 시험에 나와. 알겠어?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이 알아두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러니까 이 각각의 가치를 여기서 보수주의에서는 이걸 강조하고 중도주의에서는 얘를 강조하고 자유주의에서는 얘를 강조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연결지어서 좀 이해를 해 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우리 이 성과 사랑에 대해서 얘기했던 학자들 몇 명 알고 갈 건데, 자, 첫 번째 학자는 누구냐면 에리 프롬. 에리 프롬이 쓴 책 이름을 알아야 돼. 뭐게? 사랑의 기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사랑이라는 것이 그냥 자연스러운 게 아니고 노력이 필요해 라는 것을 인정했던 입장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얘는 사랑은 선천적 재능이 아니라 교육과 훈련이 필요해 라고 생각했던 입장이에요. 그래서요 뭐가 나오냐면 이 사랑의 기술에서 이 사랑의 요소를 얘가 얘기한단 말이야. 그래서 사랑의 요소를 이야기하는데 네 가지를 이야기해요. 네 가지 뭐를 이야기하냐면 네 가지를 보호, 책임, 존경, 이해. 자, 요 네 가지가 시험에 나와요. 보호, 서로를 보호할 수 있어야 되고요. 책임, 서로를 책임져야 되고요. 존경해야 되고요. 서로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 보호, 책임, 존경, 이해. 이 네 가지가 시험에 나온다
라는 걸 여러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보호, 책임, 존경, 이해. 자, 그래서 이 독특한 부분도 알고 이해해줘야 된다라는 이해, 그리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서로를 소유하려고 하면 안 된다. 자, 뭐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상대가 힘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달려가 줄 수 있어야 돼. 그게 책임지는 거야. 라고 이 사람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해 줄 수 있어야 돼. 라는 입장을 해서 보호, 책임, 존경, 이해, 이 네 가지를 이야기한다. 라는 것을 시험에 나와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알아둘 필요가 있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부부간에, 여기서 그걸 아예 하고 갈게요. 이 부부간의 윤리에서 이 인간관계의 출발점을 뭘로 보냐면, 여기서 그냥 결혼을 에리 프롬이랑 딴 사람도 하고 가야겠다, 딴 사람도 빼버리려고 했는데 배려윤리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지금 내가 밑에 것들 중에 몇 가지를 그냥 빼버리려고 했는데 배려윤리는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배려윤리를 좀 하고 갈게요. 자, 배려윤리를 주장했던 사람이 있는데, 자, 누구냐면 두 사람이 있었어요. 길리건과 나딩스. 길리건, 나딩스 처음 듣는 사람 있을 것 같아. 그치? 그래서 해야 될 것 같네. 자, 길리건, 나딩스. 길리건은 남자랑 여자의 이 목소리가 좀 달라 라고 해서 다른 목소리로, 책 이름이 다른 목소리로야. 자, 이거 지금 외우자. 다른 목소리로. 길리건, 다른 목소리로. 그래서 이 다른 목소리가 두 개의 목소리인데, 남성 윤리와 여성 윤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남성의 어떤 윤리와 여성의 윤리가 조금 달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남성은요, 정의 윤리고요. 남성은 정의 윤리고. 그러니까 남자는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고 분석하려고 하고 약간 이런 성향이 강하다는 거야, 일반적으로. 자, 그래서 의무, 권리, 합리성 이런 걸 강조한다는 거야. 하지만 여자는 배려윤리라는 거야. 배려윤리. 그래서 뭔가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잘 양육해주고, 자, 이런 부분이 여자는 강하다. 그래서 그 두 개가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했었고요. 자, 그리고요, 나딩스는 이 모성애를 이야기합니다. 모성애. 그래서 이 모자 관계가 배려의 원형이라고 봐요. 모성애라고 그냥 기억해두면 될 것 같아. 모자 관계의 배려가 이게 배려의 원래 원형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짧게 그냥 이렇게만 기억해 둡시다. 나딩스는 모성애가 배려의, 이것도 써야 좋을까? 모성애가 배려의 원형이다. 배려의 원형. 길리건, 나딩스가 이 배려윤리다라는 건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길리건, 나딩스가 배려윤리다라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부아르랑 이 밀도 나오긴 하는데 모의고사도 잘 안 나와서 요거는 우리 그냥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요, 요거 여러분이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 그리고 그 결혼을 우리 뭘로 보는지 동양에서. 자, 그리고 여기다가 필기 같이 해둘게요. 자, 결혼을 뭐라고 하냐면, 결혼을 동양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 일륜지 대사라고 해요. 일륜지 대사.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결혼이라는 것이 이 인간관계의 출발점이다. 거기에서 이제 자녀가 태어나고 하잖아. 그래서 인간관계의 출발점이다. 인간관계의 출발점. 그래서 수능에서는 이거 갖고 뭐가 애들이 헷갈리게 해서 나오냐면, 결혼해서 부부가 되는 거는 이거는 천륜일까 일륜일까 이거 가지고 시험에 나와. 천륜일까 일륜일까 그거 가지고 함정을 봐. 천륜일까 일륜일까? 천륜일까? 혈연이야. 이거 혈연 관계는 천륜이야. 천륜. 하늘이 맺어준다. 그런데 부부 관계는 사람과 사람이 맺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는 일륜으로 봅니다. 일륜. 알겠지? 그래서 그게 시험에 나오는데 뭐 여기서 뭐 그렇게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네,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스턴버그의 사랑의 3요소는 얘기하지 않았는데 그냥 읽어서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요 챕터에서 외워야 될 거는 중도주의, 보수주의 이쪽이 좀 여러분이 외워야 될 거고 나머지는 그렇게 외울 건 없어요. 풀었죠? 채점해볼까요? 네, 자 1번 기억 니은에 들어갈 사랑과 성에 대한 관점. 자, 결혼 안에서만 가능하다. 그렇지, 보수주의. 우리의 입장이죠. 이게 피해주지 않고 자발적으로 동의만 한다면 사랑 없어도 괜찮아. 결혼도 없어도 괜찮아. 뭐야? 그렇지, 자유주의. 자, 경로 몇 번? 2번. 자, 그 다음. 자, 생시적 가치는요, 성은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는 원천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죠? 성은 남녀 간에 상호 간에 존중과 배려를 실현해 준다. 이것도 맞기도 하죠. 뭐예요? 인격적 가치지. 이건 인격적 가치. 자, 그 다음에 결혼을 통해 이루어지는 성적 관계만 옳다. 그렇지. 배우자 아닌 다른 사람하고는 부도덕하다. 이게 우리의 보수주의라고 할 수가 있으면 지킬 것이 있다, 우리는. 자, 그 다음에 기억에 들어갈 용어라고 했는데 가깝고 정서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감정 뭡니까? 그렇지. 너무 아닌 거 나오잖아. 이렇게 스턴버그는 이게 많이 실려있지 않은 내용이란 말이야. 많이 언급되지 않는 내용. 이런 게 나올 때는 이렇게 선지가 너무 쉬워. 선지가 나머지가 말도 안 되잖아. 그치? 지금 사랑의 요소인데 집착, 편견, 무관심 돼요? 이렇게 나온다고. 새로운 거 나오면 겁먹지 마. 이렇게 선지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게 나와서 골라낼 수 있게 한다고. 알겠어? 아까 그것도 그랬잖아. 벤담의 7가지 기준 수능에도 안 나오는데 여기 나온다고. 근데 대신에 어떻게 나온다고? 지속성, 강도, 뭐 근저성 이런 거 나온 다음에 인종 이렇게 나온다고. 말도 안 되게. 알겠죠? 자, 그러니까 100점 만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야, 우리는. 알겠죠? 네. 자, 그 다음에 5번 뭐야? 일륜지 대사. 그렇지. 자, 그 다음에 부부간의 윤리적 자세. 이것도 좋은 말 찾기야. 좋은 말 찾기. 자, 그렇지. 기억 니은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부부관계는 유교에서도 이거 수직으로 안 봐. 수평으로 봐. 알겠지? 네, 그것도 알아두시면 좋겠고. 자, 그 다음 낙태, 안락사, 개체복제, 동물실험 요쪽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낙태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이 있고요, 반대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입장이세요? 당연히 반대지, 그치? 자, 낙태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은 우리는 무슨 입장이라고 하냐면 이 낙태에 대해서, 그렇지, 낙태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우리는 반대하는 입장. 자, 낙태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라이프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생명을 중요하게 보는 입장. 그러니까 프로라는 게 어떤 것을 추구한다, 지향한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생명을 지향한다 해서 생명옹호주의예요. 생명옹호주의. 프로라이프. 자, 프로라이프. 자, 그 다음에 프로라이프가 있고 또 뭐가 있냐면 프로초이스가 있어요. 프로초이스는 찬성 입장이야. 낙태를 찬성하는 입장이 있어요. 프로초이스. 여기는 뭐냐면 초이스가 뭐야? 선택이지? 선택옹호주의. 그러면 각각 어떤 근거로 이렇게 얘기하는지를 같이 한번 봅시다.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반대하는 입장에서는요, 이 태아의 생명권을 중시하는 입장이야.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인간 존엄성. 인간은 존엄하다. 태아도 인간이다. 인간 존엄성의 입장에서 반대를 하고요. 또 얘는 태아지만 인간이 될 잠재성을 가지고 있잖아. 얘는 곧 인간이 될 애잖아. 인간이 될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는 애를 죽이면 안 돼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이 무고한 인간을 니네 맘대로 죽이는 건 신성 불가침 영역이야. 무고한, 죄 없는 무고한 인간 신성 불가침 영역이다. 이거는 침해할 수 없는 영역이다. 신성한 불가침의 영역이다. 라고 보고요. 프로초이스, 선택옹호주의에서는 뭐라고 보냐면, 야, 그냥 이거는 소유물이야, 소유물. 여자의 신체 안에 있는 여자에게 소유권이 있는 거야. 그냥 여자 안에 있는 이 생산물이야. 생산물이야. 소유물, 생산물 이런 식으로 여자에게 정당방위를 허락해.
이를 허락해. 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남자 여자 평등하게 대해줘야지. 여자가 선택하게 해줘야지. 그게 평등한 거야 라는 입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건 사적인 프라이버시야 뭐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낙태에 대해서 봤어요. 그쵸? 자, 그럼 이번에는 뭐에 대해서 볼 거냐면 이 안락사에 대해서 봅시다. 안락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 자, 안락사가 뭔지 알아? 섬겨라. 안락사가 뭔지 알아? 처음 듣지? 들어본 적 있어? 그렇지. 그거 알고 있구나. 들어본 적 있네. 윤소리 안락사 들어본 적 있어? 자, 안락사가 뭐냐면 이 행복하게 고통 없이 죽는 게 안락사야. 자, 그래서 이게요, 이 안락사의 종류 중에 두 가지가 있어. 자, 이게 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가 있습니다. 자, 적극적 안락사, 소극적 안락사. 적극적 안락사는 뭘까? 소극적 안락사는 뭐냐면 연명장치 제거하는 거야. 호흡장치 뭐 이런 거 끼고 있잖아. 그래서 그 연명장치를 제거해서 그 장치가 없으면 그냥 죽을 거 아니야, 그렇지? 연명장치 제거하는 게 소극적 안락사라면 적극적 안락사는 뭐냐면 약물을 주입하는 거야. 죽는 약물을 주입하는 거야. 죽는 약물을 주입하는 거. 약물 주입해서 죽게 하는 것이 자 이렇게 두 가지에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 안락사에 대해서 찬반 논쟁이 나오는데 우리는 그 근거를 잘 하면 돼. 그럼 안락사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들은 왜 찬성할까? 행복하게 죽을 권리를 보장해라. 또는 이 안락사를 하지 않고 계속 얘를 살게 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 안락사에 찬성을 하고요. 안락사에 반대하는 사람은 야, 생명을 살리려고 해야지 죽이는 의료행위가 있다는 건 말이 되지 않아. 죽음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게 아니야 라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죽음은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다라는 반대 입장이 맞지 않을까? 전 공부하면서 좀 이런 생각이 들던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도?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문제를 풀어봅시다. 왜냐하면 다른 부분들 이론을 더 할 수도 있긴 한데 굳이 이론 안 해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이거든. 요 정도만 여러분 이론 알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밑에 1번부터 9번까지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임신 중절이 낙태야. 임신 중절이 낙태. 모르는 단어 이렇게 꼭 물어봐야 돼. 불임이라는 건 임신이 되지 않는 부부를 불임이라고 해요. 임신이 되지 않는 거를 불임이라고 해요. 여기에서 또 나오는 게 뭐냐면 아직 안 푼 사람 풀어요. 자, 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런 게 나오면 할 거냐는 거지. 뭐냐면 이제 막 유전자에 대한 막 배아복제 막 이런 기술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아이에 대해서 내가 미래에 낳을 그 아이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다면 IQ도 결정할 수 있고 또 뭐 머리카락 색깔도 결정할 수 있고 피부 색깔도 결정할 수 있고 내가 그거를 유전자로 조작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다면 그런 기술이 나온다면 할 거냐는 거지. 여러분이 부모라면 IQ는 좀 하고 싶어?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그거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이성을 사용할 줄 아는 학자들이 막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편 학자들이 많아. 그 유전자 개체 복제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펼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 그러니까 이성을 좀 쓸 수 있는 사람이 생각을 해보면 결과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결과를 생각해 보면 그게 사회를 어떻게 만들 거다? 혼란스럽게 만들 거라는 거지. 그러면 복제인간과 그냥인간을 동일하게 우리 지금 막 이런 거 문제되잖아. 성전환을 한 사람들 또는 자기가 여자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자 경기에 나온 남자들 그래가지고 상을 다 휩쓸어가는 경우들 있잖아. 그치? 저건 좀 아닌 것 같아.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나중에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지.
얘는 엄마가 유전자 조작해가지고 태어난 아이야. 그 얘는 그냥 태어난 아이야. 자, 그러면 둘을 동일하게 경쟁을 시켜도 되는 거야?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지. 그걸 문제가 된다는 거지. 이제 그런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다 풀어보셨죠? 자, 한번 답 한번 봅시다. 자, 1번에 한번 볼까요? 가나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안락사에 대한 가는 찬성 논거고 나는 반대 논거입니다. 자, 가를 한번 볼까요? 인간답게 죽을 권리는 없다? 말돼 안 돼? 안 돼. 자, 그 경제적 고통을 덜어줄 수 있다? 그렇지. 자, 이게 정답 1번이지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안락사를 허용해야 될 때 반대하는 입장. 왜? 생명을 경시가 뭐야? 경시. 그렇지.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이렇게 안락사를 허락해버리면, 이렇게 내 맘대로 죽을 수 있게 돼버리면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풍조가 나타날 수 있죠. 자, 죽음은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반대한다 라고 하는 거 가능하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쭉 읽어보니까 이거 뭐에 대한 이야기야? 그렇지. 안락사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할 수가 있겠고. 자, 배아복제가 뭔지 혹시 모르죠 여러분? 배아복제가 뭔지 알아요? 배아가 뭐냐면, 배아가 이 정자와 난자가 딱 이렇게 수정됐을 때 있잖아. 두 개가 딱 이렇게 만났을 때. 그래서 이게 한 10주까지인가, 임신 10주인가 12주까지를 배아 상태라고 해. 배아 상태.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눈도 생기고 코도 생기고 입도 생기고 이제 팔도 생기고 이게 다 이 몸이 생겨나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지금 뭐 줄기세포 연구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지, 그치? 그 줄기세포 연구가 뭐냐면 그 배아 상태 있잖아. 그 배아 상태는 지금 어떤 상태야? 어떤 몸의 장기도 어떤 몸의 부분도 다 될 수 있는 상태, 그치? 그거를 연구하는 거야, 그거를. 근데 그 배아 복제에 대해서 오케이를 할 수 있겠냐는 거지. 반대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반대할까? 그 배아는 그러니까 뭐야? 태아야, 태아. 초기 태아야. 임신 초기 상태의 태아야. 그 태아를 가지고 실험을 하고 내 맘대로 거기서 그 배아 상태, 불치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거야. 이걸 가지고 이걸 연구를 하면 어떻게? 이 배아는 지금 이게 간이 될 수도 있고 심장이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런데 간 이식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 그 간 구하지 못해서 막 고생하는 사람도 있잖아. 그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이게 새로운 치료법이, 배아를 복제해가지고 그 배아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래서 간을 만들어서 걔를 넣어준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 대한 찬반 논쟁이 있어요. 여러분 알겠죠? 근데 하나님은 안 기뻐하시지 않을까? 나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막 자세하게 공부는 안 해봤지만. 자, 그 다음에 자, 임신 중절에 대한 반대 근거. 자, 3번에 정답 뭡니까? 그렇지. 자, 이 임신 그 낙태에 대한 반대 근거로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자, 이거는 찬성 근거지. 자, 그 다음에 4번 봅시다. 양성평등 실현하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 이 양쪽 성을 평등하게 하기 위해서 자, 해당하는 거, 노력에 해당하는 거 뭐야? 성차이 인정하는 거? 괜찮죠? 상호인격 존중하는 거? 괜찮죠? 근데 출산휴가 제한하고 성역할에 대한 뭐 집착하고 이러면 안 되겠지? 좋은 말 나쁜 말 찾기였다. 자, 그 다음 5번 뭐야? 그렇지. 안락사에 대한 이 찬성 논거, 반대 근거 이런 거 잘 나와 있으니까 잘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 이 뇌 내에 뇌줄기의 기능이 상실되면 살아있는 존재로 보기 어렵습니다. 인공장치를 이용하더라도 심장박동이 지속되므로 죽음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자, 이거 제가 얘기 안 했는데 이거 뭐예요? 뇌사 얘기야, 뇌사. 자, 이게 뇌사가 죽은 거다라고 지금 찬성하는 입장이야. 이해돼요? 뇌가 죽었어. 뇌가 죽었으면 죽은 거야 라고 보는 게 뇌가 죽으면 죽은 거야 라고 보는 게 뇌사를 인정할 거야. 뇌가 죽었을 때 죽은 걸로 보겠느냐 라는 그 찬성 입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반대 입장은 뭐예요? 인공장치를 이용하더라도 심장 박동이 지속되므로, 자, 인공장치 이용했다 뇌는 죽었어도 아직 뭐는 살아있으니까? 심장하고 폐는 살아있으니까 이거 살아있는 걸로 봐야 된다.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뇌가 죽었어. 그럼 죽은 걸로 봐야 돼? 심장하고 폐는 살아있는데? 그래서 그거에서 장기 이식을 하자라는 게 뇌사를 인정하는 입장이고, 칸트 같은 사람은 완전 싫어해. 사람을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거라서 칸트 같은 사람은 이런 거 되게 싫어할 거다라고 우리 생리론에서 나오는데, 자, 아무튼 그래서 이 뇌사를 죽은 걸로 인정할 것인가? 자, 아니면 심장과 폐까지 다 멈춰야 죽은 걸로 인정할 것인가? 뇌만 죽으면 죽은 걸로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심장하고 폐까지 다 멈춰야 죽은 걸로 인정할 것인가? 일반적으로는 뇌가 죽으면 일주일 내로 심장과 폐도 멈추는 게 일반적이기는 하다고 해요. 네.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유전자 치료에 대한 찬성 근거. 자, 아까 얘기했던 그런 거 얘기하는 거야. 그 유전자 복제, 막 배아, 막 이런 거 연구. 자, 찬성 근거 적절한 거 뭐예요? 찬성 근거 적절한 거죠. 자, 적절한 거 뭡니까? 1번이지, 1번. 자, 인간의 유전적 다양성이 상실될 수 있다. 이게 뭘까? 이게 유전자를 치료하고 막 유전자 복제를 하고 막 이런 걸 하면 사람은 다양하게 태어나는데 사람들이 다 좋다고 생각하는 걸로 다 그렇게 해버릴 수 있다는 거지. 맞아요? 유전자를 치료해가지고, 맞아? 그러면 다양성이 상실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 나와 있는 거고. 자, 불확실하고 임상적으로 위험하다. 자, 그래서 이제 반대 근거들이지, 여기는. 정보 활용으로 사생활 침해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게 반대 근거들이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동물 실험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샴푸를 쓰잖아, 그치? 그 샴푸 화학물질이잖아, 그치? 그 샴푸 썼다가 눈 실명하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러니까 동물 실험을 한다고. 어떻게 동물 실험을 하냐면 멍멍이를 한 마리 잡아다가 어떻게? 멍멍이 눈을 이렇게 딱 잡아놓고 거기다가 어떻게 하는 거야? 샴푸를 떨어뜨려 보는 거지. 그래서 그 샴푸가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살펴보는 거지. 왜? 그래야지 안전성이 이걸 출시하고 사람들한테 줄 수가 있으니까. 그런 동물 실험을 좀 잔인하긴 하지, 그치? 이 동물 실험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라는 이런 거기에 대한, 근데 그 중에서도 무슨 관점 얘기하는 거야? 여기서는 반대. 찬성하는 사람들은 왜 그럴까? 필요하니까. 그치? 야, 우리가 눈이 실명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걔가 이를 실험을 통해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치? 반대하는 사람들은 왜 반대할까? 너무 잔인하잖아. 너무 끔찍하잖아. 그치? 동물도 감정을 느낄 텐데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겠죠? 자, 그럼 보시면 동물 실험을 반대하는 관점에만 반대하는 거. 자, 반드시 필요하다는 찬성이야, 반대야? 그치, 찬성이고. 자, 동물이 부당하게 고통을 겪고 있다. 이건 찬성이야, 반대야? 반대야, 그치? 자, 이거 체크돼 있어야 돼. 동물은 인간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는 수단에 불과하다. 이거는 찬성이야, 반대야? 찬성이지. 그러면은 그치, B가 되겠죠, B. 자, 그리고 여기 위에 혹시 필기 공간 조금 남았나요, 여러분? 자, 요거만 딱 쓰고 갈게요. 위에 필기 공간에, 자, 여기 문제 나오지 않았지만 다른 부분에서 문제 많이 나오는 학자들이 있어서, 자, 연결돼서 계속 나오는 학자들이 있어서 요 학자 2명만 좀 쓰고 갈게요. 자, 하버마스, 담론윤리. 이해만 하고 가자. 담론윤리. 그러니까 하버마스는 이런 생각을 해.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다 뭐 때문이냐면 유빈이 안에 말하고 싶은 걸 말하지 못해서. 왜?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권력의 차이가 있거든. 힘의 차이가 있거든. 그래서 이 단위 인생 속에서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뭐냐면 단위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야. 다 모두가 수평적으로 동등하게 공론장을 만들어서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다면 그럼 문제는 생기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하버마스야. 그래서 하버마스는 담론이 뭐냐면 얘기하자는 거야. 얘기하는 거. 자유롭고 수평적인 관계 안에서 얘기하자. 그래서 공론화해서 얘기하자. 얘는 그래서 공론장을 만들어서 같이 그 문제를 같이 수평적이고 민주적으로 토론할 수 있다면 모든 문제는 해결될걸. 자, 그래서 얘는 공론장에서의 수평적 민주적 토론을 하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돼. 다들 말하고 싶은데 말을 못 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야. 다 같이 토론을 해가지고 뭐가 진짜 맞는지를 좀 해보면 그러면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것라고 보는 사람이 이 하버마스라고 할 수가 있어. 근데 하버마스는 그래서 이 인간 개량, 배아복자해서 이렇게 막 유전자 조작하는 거 이걸 싫어해. 왜냐면 그러면 공론장을 통해서 이 토론을 해야 되는데 개체 복제된 애들은 걔네들은 어떻게? 걔네들은 여기에 같이 한 명의 토론자로 걔네를 끼워줘도 되냐는 거야. 걔는 개량해서 태어난 애들인데. 그래서 얘는 그런 입장에서 적극적 우생학을 반대해. 이해됩니까? 다 같이 토론하는 자리에 IQ 200으로 엄마가 설정해 놓은 애를 같이 토론장에 들여보내도 되냐고. 어떻게 생각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치?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얘는 담론윤리를 주장하는 입장에서 그런 이렇게 유전자 개량해야 된다라는 인간을 개체 복제나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우생학을 얘는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하버마스 담론윤리를 알아도 알겠죠? 요게 또 다른 단원에서 시험에 나오거든요. 자, 그리고 요나스도 반대해. 요나스는 무슨 윤리? 책임윤리. 이거는 만약에 니네가
니네 자녀들을 니네가 니네 마음대로 막 설정을 해? 그건 있잖아, 씻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제 기술로 태어난 아이들은 자유를 박탈당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책임이 있는데 우리는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이 있어.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이 있어. 그런데 우리 맘대로 그렇게 유전자 복제하고 막 유전자 조작하고 해? 그러면 우리는 걔네한테, 미래 세대한테 씻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는 거야 라고 얘기해요.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나스는 걱정한다. 요나스는 뭐를 걱정하냐면 과학은 발달해. 과학은 엄청나게 발달해. 그런데 과학 발달은 빨라. 그런데 과학 발달은 빠른데 과학 발달은 엄청 빨라. 그런데 이 윤리적 논의는 그만큼이 안 돼. 그래서 뭐가 생기냐면 과학 발달은 막 이래. 지금 과학 발달이 이렇게 막 발달하고 있어. 근데 윤리적 논의, 윤리의 발달은 이렇다고. 그래서 이 사이에서 뭐가, 이게 과학이야, 과학 발달이야. 근데 윤리는 이렇게 느리게 발달해. 이게 윤리야. 그래서 이 사이에 뭐가 발생한다? 윤리적 공백이 발생한다. 요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바로 요나스입니다. 요나스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어. 근데 이성을 좀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도 유전자 복제하고 우리가 막 애들 막 IQ 세팅해버리고 막 머리결 세팅하고 막 이런 것들이 이후에 뭐가 될 수 있어? 사회에 혼란을 가지고 올 수 있게 된다라는 생각을 좀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생명에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한다면 이게 이 세상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라는 생각 있는 사람들은 좀 했다라는 걸 여러분이 알아두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요나스는 항상 뭐를 하냐면 공포의 발견술. 뭔지 알아요? 공포의 발견술이라는 단어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정원이한테 내가 정원아 이렇게 하면 정원 인생에 참 좋을 거야 라고 말할 때 정원이가 별 반응을 안 한다. 근데 정원아 너 그렇게 하다가 망한다 라고 말하면 어떻게? 정신을 차린다는 거야. 그런 부분이 좀 있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해야 돼 형통아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너 이렇게 하면 그럼 망하는 거야. 그래 뭐 겪어라 이렇게 하면 더 정신을 차린다는 거야. 그래서 공포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이 옳은지를 발견한다. 공포 안에서 우리는 발견한다. 라고 해서 공포의 발견술을 주장했던 사람이고, 그 부분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직업에 대한 생각, 직업관. 자, 여러분은 직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는 직업관을 리니지에서 교육을 하잖아, 그치? 직업은 어떤 것들이야? 나의 내적 가치를 깨닫게 되고, 그치? 또 뭐 있었지? 이웃사랑의 수단이고, 또 뭐 있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통로고, 또 하나 내가 빠졌는데 네 가지인데 뭐지? 하나님의 일에 동참. 창조사역의 동참. 맞아, 창조사역의 동참. 그래서 우리는 직업관을 그렇게 배우는데, 많은 사람들은 자, 직업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직업관부터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이 직업관도요, 동양과 서양을 나눠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동양부터 봅시다. 동양. 반복되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조금 더 빠르게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동양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 옆에 있는 그 필기할 내용은 사실 옆에 있는 그 개념지도 내용이 다긴 합니다. 자, 동양의 직업관 하면은 우리가 어디 누구누구를 살펴볼 거냐면, 그 공자, 맹자, 순자, 실학 이렇게 4명을 살펴볼 거예요. 자, 동양의 직업관. 직업관은요, 동양과 서양으로 나눠서 볼 건데, 직업관에 자, 동양에는 공자, 맹자, 순자, 실학 이렇게 4개로 나눠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공자는요, 직업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정명사상을 이야기했습니다. 정명사상 나왔던 거잖아, 그치? 이름에 맞게 살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명사상, 이름에 맞게 살아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자, 얘는요, 군자와 소인으로 사람을 나눠요.
자, 근데 그거 안 나올 것 같아서 안 쓸게. 그냥 정명사상만 알아도 알겠지? 그러니까 역할 분담 얘기했어. 그리고 얘도 그러니까 이름에 맞게 살면 돼라고 얘기했고요. 자, 맹자는요. 아까 얘기했던 항산항심을 기억해야 돼. 항산항심. 알겠죠? 항산항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얘는 노심자와 노력자로 나눴다. 이것만 또 추가적으로 알아둡시다. 노심자와 노력자. 노심자는 뭐냐면 노동하는 거야. 노동하는데 뭘로 노동해? 마음으로 노동하는 거야. 노력자는 뭘로 노동해? 노동하는데 힘으로 노동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정신 노동하는 사람과 육체 노동하는 사람을 나눴어. 정신 노동, 여기는 정신 노동, 여기는 육체 노동. 정신 노동과 육체 노동을 나눠서 이 사람은 이야기를 합니다. 정신 노동과 육체 노동을 나눠서 여기는 일반 선비, 여기는 선비.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계급이냐면 통치자 계급이야. 통치자. 자, 여기는 일반 백성. 육체 노동하는 사람은 일반 백성. 일반 백성. 그래서 여기는 생산자 계급, 생산자 계급. 생산자. 그래서 이 맹자가 인기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다른 애들은 그냥 통치자가 통치하는 거고 생산자가 생산하는 거고, 근데 통치자가 좀 더 우월한 위치인 것처럼 많이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 맹자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생산자들이 통치자를 먹여 살리는 거긴 하지 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러니까 이 맹자나 공자는 다 역할 분담에 대해서 오케이 했던 사람이야. 자기 할 일만 잘하면 된다였어. 자, 이 선비들이 농사까지 잘 지어야 될까? 그렇지 않다고 봤어. 알겠지? 자기 계급에서 자기가 할 통치자들은 통치만 잘하면 되고요, 생산자들은 통치까지 잘하지 않았고 그냥 생산만 잘하면 돼 라고 분업을 인정하고 역할 분담을 인정했었다 라는 거를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순자는요. 자, 순자가 안 나오다 나왔는데 순자가 성악설인 거는 여러분이 상식으로 좀 알아두면 좋겠어. 아마 이거 중학교 내용일 거야. 맹자는 성선설이지, 그치? 같은 유교인데도 맹자, 공자는 성선설이라면 순자는 아니 본성은 악해. 사람은 이기적 욕망에 따라 움직이지 라고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 사람은. 자, 그래서 성악설이라는 거는, 순자가 성악설이라는 거는 하나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겠고, 자, 그리고 얘는요, 뭐를 나눴냐면 사농공상을 나눴어요. 사농공상을 나눴어. 사가 뭐야? 선비, 농업, 공, 대장장이 같은 거, 뭐 만드는 거, 상업. 그래서 이렇게 계층을 나눴다라는 거 정도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여기도 사농공상이야. 실학도 사농공상으로 나눴고, 후천적인 노력, 그러니까 타고난 가문보다도요 후천적 노력.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야. 얘도 후천적 노력 중요하게 여겼어요. 선천적인 거 말고 후천적 노력 중요하게 여겼어요. 후천적 노력을 중요하게 여겼다. 이 실학자에 누가 있냐면 정약용이 있고요. 누가 있냐면 홍대용이 있어요. 홍대용. 자, 근데 정약용은요, 얘는 중농주의, 농업을 중요시 여긴 중농주의. 홍대용은 중상주의인데 시험에 나오는 건 정약용이 맨날 나와. 정약용이 나오는데 정약용이 중농주의로 나오는 게 아니고 이 청렴을 제시한 사람으로 많이 나와요, 시험에는. 얘는 청렴한 걸 되게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으로 많이 시험에 나옵니다. 목민심서라는 거를 썼다는 걸로 많이 시험에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뭐를 봐야 되냐면 서양 직업관 볼게요. 서양. 자, 그러니까 서양으로 가봅시다. 위에만 좀 지울게요. 직업관 서양 쪽으로 가볼게요. 서양에서는 자, 플라톤, 서양 고대학자 플라톤은 아주 희한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자, 플라톤이 이 세 계급론을 이야기해요. 세 계급론. 세 계급론에서 얘는 뭐라고 하냐면 금성분인 사람이 있고요, 은성분인 사람이 있고,
동성분인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해. 금성분, 은성분, 동성분이 있다라고 얘기해. 자, 그래서 이 금성분, 은성분, 동성분, 그래서 이 금성분인 사람은 머리가 뛰어난 사람. 머리가 뛰어나다는 건 다시 말하면 뭐가 뛰어나면 이성이 뛰어난 사람. 자, 은성분은 가슴이 뛰어난 사람. 가슴이 뛰어나다는 건 이 기계가 있고 막 용기가 있고 약간 이런 사람. 기계가 있고 용기가 있고 이런 사람. 자, 동성분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배가 뛰어난 사람. 배. 욕망이 뛰어난 사람. 욕망이 많이 발달한 사람. 이성이 발달한 사람, 기계가 발달한 사람, 욕망이 발달한 사람. 이렇게 사람을 세 계급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 머리가 뛰어난 사람이 세상을 다스려야 돼. 통치자가 돼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은성분인 사람이 이 용기가 있잖아. 용기가 있으니까 이 사람이 이 땅을 뭐 해야 돼? 지켜야 돼. 수호해야 돼.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했냐면 방위자라고 했어. 방위자. 장군 같은 거지. 장군 약간. 자, 그리고 욕망이 뛰어난 이 사람들이 뭐 해야 되냐면 생산을 해야 돼. 생산자. 자, 그러니까 금성분, 머리가 뛰어난 사람이 통치가 돼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바로 뭘 얘기하는 거냐면 철인 통치. 철학자가 통치해야 된다. 철인 통치론을 주장했어요. 철인 통치론. 그래서 얘는 자, 여러분은 통치자가 되고 싶나요? 다니는 세계 중에서 뭐 하고 싶어? 통치자 되고 싶지, 그치? 통치자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재산을 가질 수가 없어. 재산 소유 금지. 그래도 하고 싶냐면 생각해봐. 자, 재산 소유 금지. 자, 왜냐하면 통치자가 자기 사적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부패하기 쉽다는 거야. 그리고 통치자가 자기 아내를 가지고 자기의 자녀를 데리고 있잖아. 그러면 자기 자녀한테 잘해주고 싶겠지, 그치? 그래서 부패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아내도 공동해야 돼. 아내도 공동 소유하자고 해. 아내 공유라고 하지. 아내 공유. 말이 돼, 그치? 얘는 어떤 걸 추구했냐면 내 자식, 뭐 우리 가족 이게 있으면 통치자가 부패해질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위에 두 계급은 어때야 되냐면 아기가 태어나도 얘가 누구 자식인지 몰라야 된대. 말도 안 되지, 그치? 플라톤이 다스렸으면 진짜 엉망진창이야. 그러니까 얘는 부정부패하는 거를 막고 싶었던 것 같아. 자기 사리사욕 채우는 걸 막고 싶었던 것 같아. 근데 그걸 막으려고 하다가 더 중요한 걸 좀 잃어버리는 느낌 아닌가요? 그래서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재산 소유 불가. 재산 소유 안 된다는 거였어. 재산 소유 불가, 아내도 공유해야 돼. 생산자 계급은 아내 소유해도 되고요. 생산자 계급은 재산도 가지고 있어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철인 통치론. 그래서 여러분이 외워야 될 건 철인 통치론을 외워야 돼. 이 금성분이 통치자가 돼야 된다라고 해서 철인 통치론을 주장했다라는 거 여러분이 알아두시는 거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서양의 아퀴나스. 자, 우리가 직업관에 이제 플라톤이 1번이었고, 자, 2번에 아퀴나스. 아퀴나스는 기독교라고 했잖아, 그치?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하나님이 수고해도 수고해도 어떻다고 했어? 엉겅퀴가 나고 막 이런 얘기 했잖아. 그래서 니네 벌 받아서 지금 일을 하게 된 거야 라고 얘는 생각했어. 그래서 이 일을 뭐라고 봤냐면 직업을 속죄의 수단으로 봤어. 속죄의 수단이니까 막 기뻐하면 되겠어? 속죄, 지금 벌 받는 건데 그거에서 막 돈 많이 벌면 되겠어? 얘는 그런 걸 다 안 좋게 봤다고. 자, 속죄라고 안 쓰자. 속죄로 봤어. 속죄. 죄를 속하는 이 벌 받는 거다라고 봤던 사람이 바로 그 아퀴나스였어. 자, 그랬는데 세 번째 칼뱅이 나타났지. 칼뱅. 근데 칼뱅이 성경을 본 거지. 성경 열심히 보면서 아니야, 일은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이야. 그치? 하나님도 일하신단 말이야. 일이 단순히 속죄이기만 할까? 아니야, 그렇지 않은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얘는 어떤 걸 주장했냐면 직업 소명설을 주장합니다. 직업 소명설. 그래서 직업은 하나님의 소명이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야.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셔 라고 부의 축적을 긍정해줬어.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버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셔 라고 부의 축적을 긍정해줬어. 그건 좋은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줬어. 자, 그래서
이때부터 자, 이 칼뱅하고 또 한 번씩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베버라는 사람이거든. 자, 베버가 어떤 책을 썼냐면 청교도 정신이라는 책을 썼어. 프로테스탄트주의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을 썼어요. 자, 그래서 청교도가 자본 축적을 하는데 청교도가 자본 축적하는데 청교도의 자본 축적하는데 칼뱅이 기여했다. 라고 베버라는 사람이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베버라는 사람이 보면서 너무 이상했대. 뭐가 이상했냐면 자본이라는 개념은 원래 그 전에도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사실 돈이 많았던 지역은 어디였냐면 저기 그 중국 쪽이었단 말이야. 자본이라는 개념은 원래 있었는데 자본주의는 어디서 생겨났냐면 유럽에서 생겨났어. 그게 베버가 봤을 때 너무 이상한 거야. 그래서 베버가 고민을 했어. 그래서 연구를 막 했어. 분명히 자본은 중국이 더 많은데 왜 자본주의가 생겼다는 건 자본가들이 나타났다는 거거든. 자본주의는 왜 유럽에서 발생했지? 라고 해서 얘가 막 연구를 했어. 그런데 얘가 유럽의 그 자본가들을 연구해 보니까 유럽의 자본가들은 누구더라? 다들 청교도들이었다는 거야. 청교도. 그래서 어떻게 된 거지? 하고 또 막 연구를 해보니까 그렇구나. 칼뱅이 성경 안에서 이 직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 아주 좋은 거야 라는 것을 알려줬어. 그랬더니 어떻게? 얘네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시간은 기회구나. 시간을 함부로 쓰면 안 되구나. 하나님이 주신 시간에 내가 뭐를 열매를 맺을까라는 마음으로 엄청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엄청 열심히 일했더니 다들 뭐가 됐다고? 부자가 되더라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를 딱 붙잡았더니 뭐가 됐어? 풍성함이 그들 삶에 임했다는 거지. 그런 얘기까지는 베버는 못했지만 아무튼 청교도들이 부자가 되고 자본주의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이거는 칼뱅의 직업 소명설 영향이다 라고 베버라는 사람이 평가했다라는 거 여러분 하나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 누구냐면 다섯 번째는 마르크스 하면 공산주의 기억하면 되겠죠? 공산주의. 자, 마르크스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공산주의가 뭐냐면 생산수단을 생산하는 어떤 공장 기기 같은 거 있잖아. 그치? 그거를 자본가가 독점해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에 자본가는 억압 착취하는 사람, 그리고 이 노동자는 억압당하고 착취당하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다 라고 하면서 생산수단, 공장수단 그거 공유하자. 그거 사적 재산 이런 거 하지 말자. 그리고 우리는 다 같이 큰 광장에다가 우리가 생산한 물건을 다 갖다 놓고 거기에서 필요한 만큼 일은 능력에 따라 하고 필요에 따라 가져가자 라고 해서 얘는 능력에 따른 노동, 분배는 필요에 따른 분배. 능력에 따른 노동, 그리고 분배는 필요에 따른 분배. 그런데 여러분, 공산주의를 주장했던 사람들 다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그 나라들이 다 어때? 진짜 지상 천국을 만든다고 했는데 지상 지옥을 만들고 있죠?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은 자유를 허락하시고 사적 재산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분이셔. 그런데 마르크스처럼 모두가 다 똑같이, 모두가 다 평등하게, 그게 진짜 좋은 거였을까? 그렇지 않다는 게 사실 결과로 나타나고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직업관을 여기까지 했고요. 자, 여기 문제 같이 지금 바로 풀어봅시다. 다음 내용이 설명하는 직업 윤리 의식은 신으로부터 부름받은 자기 몫의 일에 충실하다, 개인의 위치에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려는 의식이다. 뭐예요? 그렇지. 자, 그 다음 2번. 다음과 같이 주장한 윤리적 사상가: 생산자, 수호자, 통치자. 그렇지. 요거만 봐도 할 수 있겠네. 뭡니까? 플라톤. 자, 요렇게 문제 나오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가 봅시다. 자, 요거는 제가 사실 설명해 줄 내용이 많지 않은데, 자, 여기는 직업에 대한 일반적인 그 의식에 대한 내용인데요. 같이 이거는 문제 풀면서 제가 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자, 부패의 문제점, 부정부패. 그러니까 플라톤은 그걸 막고 싶었던 거야. 그걸 막고 싶었던 거야. 근데 좀 이상해졌지, 그치? 자, 이 부정부패의 문제점 뭘까? 부정부패하면 사람들이 법을 지키고 싶을까? 그치? 자, 부정부패하면 정의사회가 실현될까? 그치? 자, 그러면 자, 기억은 맞아 틀려? 맞아. 준법 문제점을 고르라 했으니까, 그치? 기억은 맞고 니은은 안 되지. 부정부패인데 어떻게 정의사회가 실현이 되겠냐? 상대적 박탈감이 뭘까? 상대적 박탈감. 그냥 누구는 가지고 있는데 나는 안 가지고 있어. 뭐 이런 게 상대적 박탈감이겠지, 그치? 근데 그게 있잖아. 내가 노력해서 가진 게 아니고 내가 부정부패 해가지고 가지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다는 걸 알 때 상대방은 어떤 느낌이 들까? 상대적 박탈감 느껴지겠죠? 자, 그 다음에 국가적, 저 나라는 부정부패가 심한 나라래 하면 국가에 대한 신임도가 높아질까 낮아질까? 낮아지겠지. 자, 그러니까 정답 뭐야? 그렇지. 기억, 디귿, 리을 3번 되겠죠? 아, 체크리스트가 제가 이걸 하는 과정에서 지워졌나 봐. 이런. 여러분도 지워져 있어요? 아, 이런. 이거 뭐일 것 같아, 정답? 맞아요. 직업에서 청렴해야 된다. 청탁하는 행동 뭐 이런 거 안 된다. 뭐 이런 거 청렴의식이야. 자, 그 다음에 청백리 정신. 청백리가 뭔지 알아? 청렴결백한 관리를 이야기합니다. 청렴결백한 관리.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아 탐욕이 없음. 이게 청백리 얘기하는 거고요. 자, 공직자가 갖춰야 할 자세 뭘까? 황희 맹사성 뭘까? 청렴. 이게 청렴이 맨날 문제 이렇게 나와. 자, 그 다음 직업인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윤리 자세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뭘까요? 그치, 특권의식까지는 되겠냐? 전문성을 기르고 소명의식 갖고 공동체의식을 지녀야겠지? 자, 그 다음 5번 기업가가 지녀야 할 윤리적 자세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뭘까요? 그치? 정당한 방식으로 추구를 해야 되고 권리를 훼손하지 말아야 되고 윤리 경영이 사회 발전과 무관할까? 아니지. 윤리적으로 올바르게 경영하는 거 생각해야겠지? 자, 그러니까 3번이 정답 되겠죠? 자, 그 다음 6번 부정부패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뭘까? 그렇지. 개인의 권리가 침해받을 수 있고요. 사회적 비용의 낭비로, 그치? 그 부정부정 수사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사회적 비용의 낭비로 사회 발전이 저해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은 한번 볼까요? 사회적 책임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뭘까? 그치? 세습 경영이 사회적 책임이진 않겠지? 그러니까 기업은 이윤 추구하는 게 맞아. 그런데 기업은 이윤 추구하는 게 맞는데 이윤 추구만 해야 돼? 아니면 이윤 추구 플러스 사회를 위한 뭔가 좋은 일을 좀 해야 돼 라는 것에 대한 입장 차이가 있는데 그런 게 이렇게 문제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직자뿐만 아니라 자, 이 성품과 품행이 맑고 깨끗해서 탐욕 부리지 않는 건 뭘까요? 그렇지. 왜 이렇게 청렴만 맨날 나와? 자, 목민서 쓴 사람 누굴까? 청렴해야 된다. 누굴까? 정약용. 자, 맨날 이렇게 문제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사회정의부터 우리가 할 게 엄청 많은데요. 자, 사회정의 같이 한번 봅시다. 사회정의. 자, 사회정의에서 사회정의를 좀 맨 처음 이야기했던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니부어란 사람이야. 니부어. 자, 사회윤리에서 우리 첫 번째로 배울 사람은 니부어예요. 니부어. 자, 니부어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사람들이 신기하다는 거지. 이 사람이 만약에 진짜 우리 다니가 좋아하는 가수를 다니가 엘리베이터에서 만났어. 그런데 아무도 없고 다니랑 그 가수만 한 62층까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야 돼. 그럼 다니는 어떻게 할까? 안녕하세요. 그냥 이 정도 할까? 혹시 사인 좀, 요 정도 하겠지, 그치? 완전 예의 차리겠지, 그치? 그런데 콘서트장에 가가지고 그 가수를 만났어. 그럼 막 애들 어떻게? 막 어떻게 해서든지 막 그 콘서트에서 막 그 가수 막 만지려고 하고 막 난리가 난다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런다고. 왜 엘리베이터에서는 소리 지르지 않아? 만났는데. 왜 콘서트장에서만 소리 질러? 이게 뭐냐면 이 집단에 서 있을 때의 개인과 혼자 있을 때의 개인이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니부어 하면 이것만 기억하면 돼. 자, 니부어가 지은 책 제목만 하나 기억하고 갑시다. 혼자 있을 때는 도덕적이다. 혼자는 도덕적이야. 도덕적 인간이야. 그런데 얘가 어떤 집단에 가면 얘가 비도덕적 사람이 돼. 자, 그래서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근데 도덕적 인간인데 이 도덕적 인간들이 모여서 집단을 이루잖아? 그러면 사회는 비도덕적이 된다. 비도덕적 사회.
그러니까 개인 안에 이기심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혼자는 막 그거를 좀 얘기 못 한단 말이야. 그런데 이게 집단으로 모이면 그 이기심을 막 발현을 시키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뭐 님비 현상, 핀피 현상 이런 거 사회에 나오지, 그치? 님비 현상이 뭐야? Not in my backyard인가요? 그러니까 유해 시설, 막 쓰레기장 이런 거 우리 집 근처에 오는 거 싫어한다고. 핀피는 뭐야? Please in my yard인가요? 맞아요? 그래서 핀피는 뭐예요? 좋은 시설 우리 근처에 오게 해주세요 라고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인간이 혼자서는 자기의 이기심이 있어도 막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윤리적으로 살려고 한다고. 그런데 어떻게 집단 안에서는 이 사람이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기도 한다 라고 해서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책을 지었는데 그 책이 시험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요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하나만 정리를 이 사람은 하고요. 그 다음 아리스토텔레스 볼게요. 아리스토텔레스. 여러분 동의하세요? 집단이 되면 다 그렇게 비도덕적이 될 수밖에 없을까? 나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해요. 근데 이 니부어는요, 목사님의 아들이고요. 그리고 본인도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라는 게 난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 그치, 사람의 모습에 그런 모습이 있긴 한데, 근데 꼭 그렇진 않지 않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까 막 이랬잖아. 여러분이 지금 누워있을 자유와 그 공부하면서 깨달음의 자유 둘 중에서 단이가 누워있을 자유를 선택하고 싶다고 했잖아. 그치? 근데 집단 속에 있으니까 옳은 거를 택하게 되잖아. 그치? 집단 속에 있어서 좋은 점도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분은 근데 그런 부분들 이 니버가 얘기한 이런 부분이 실제로 있긴 하잖아. 그치?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연구했었다. 그래서 사회에서의 정의는 무엇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 사람은 니부어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뭔가 좀 강제력이 동원돼야 된다. 집단 이기주의 이런 게 나타나기 때문에 강제력이 동원돼서 세력을 좀 맞춰줘야 된다 라는 생각을 했던 사람이 니부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 한번 보고 갈게요. 아리스토텔레스. 자, 아리스토텔레스 하면 뭐 생각나야 돼? 덕윤리 생각나지. 덕윤리. 그치?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정의를 나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를 그 일반적 정의와 특수적 정의로 나눕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일반적 정의와 특수적 정의로 나눠요. 자, 일반적 정의는 뭐냐면 법을 준수해야 된다. 일반적 정의. 그리고 특수적 정의. 이렇게 나누는데, 일반적 정의는 그냥 준법이야, 준법. 법 지키는 거, 준법. 근데 특수적 정의에 얘는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특수적 정의에서 뭘 얘기하냐면 분배에서의 정의, 분배적 정의, 그리고 교정, 범죄했을 때 교정에서의 정의, 그리고 시장에서 교환하잖아 우리. 그치? 그래서 교환에서의 정의를 이야기한다. 자, 분배적 정의, 교정적 정의, 교환적 정의를 이야기한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 펼쳐질 학자들이 또 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냥 요 용어만 알고 갑시다. 분배적 정의. 분배적 정의는 뭐예요? 나눠줄 때 어떻게 나눠줄 거냐고. 나눠줄 때 내가 아까 새콤달콤이랑 이거를 가지고 왔다고, 초콜릿을. 근데 어떻게 나눠줄 것인가? 어떻게 나눠줄 것인가? 어떻게 나눠주는 게 정의로운 것인가를 고민한 거지. 그래서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그냥 문제 많이 맞춘 사람 주라 했는데, 그것도 좀 그래. 그래서 필요한 사람 주라고 했어. 그 다음번에는. 자, 어떻게 나눠줄 것인가를 여러분은 다스리는 자야. 하나님이 여러분 창조하시길 다스리는 자로 하나님 창조하셨어. 그럼 유소리는 고민해야 돼. 어떻게 나눠주는 것이, 어떻게 분배하는 것이 정의로운 것일까? 자, 교정적 정의는 뭐냐면 잘못을 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주는 게 맞을까? 어떻게 교정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맞을까? 라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은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거 얘기했던 사람인데, 아무튼 이렇게만 일단 알아두고 넘어갑시다. 교환적 정의는 시장에서 교환하는 거 얘기하는데, 뭐 요거는 많이 나오진 않아서, 자, 요렇게 봅시다. 자, 그래서 여기 사회 정의에 우리 지금 이제 한 문제 바로 풀어볼게요. 자, 16페이지 한번 보면요. 16페이지. 자, 여기 보면 이 사람은 누굴까? 자, 근데 이거 아세요, 여러분? 그림 나올 때 있잖아. 학자 이렇게 사진 나올 때 있잖아. 항상 똑같은 사진 나와. 사진 보고 알아봐도 괜찮아. 여러분 알겠죠? 니본 항상 이렇게 나와요.
사진 보고 알아봐도 돼. 근데 혹시 또 다른 사진을 넣어줄 수도 있으니까 그림이, 그치? 근데 그림 보고 알아봐도 된다라고 설명하는 선생님들도 계시더라고. 근데 실제로 그 사람하고 진짜 닮은 사람을,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을 똑같이 그려놓거나 똑같은 사진을 갖다 놓거나 이렇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아예 딴판으로 생긴 사람을 데려다 놓지는 않아요.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미국의 신학자야. 이 사람 신학자였어. 사회윤리 강조했고요. 자, 그래서 사회 구조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누구? 그렇지. 자, 이익과 부담을 공정하게 분담 나누는 거 무슨 정의? 그렇지. 자, 법 집행을 통해 불법행위나 부정의를 바로잡아 시정해, 교정해. 그렇지. 바로잡는 거 동그라미 치고 거기에다가 교정, 시정 이렇게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정적 정의라고 나올 수도 있고 시정적 정의라고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거 3번은 이거 내가 설명 안 했어. 근데 국어 문제로 한번 풀어봐. 국어 문제로. 과정을 통해 발생한 공정한 과정이라면 정당해. 결과보다는 공정한 순서나 방법을 강조합니다. 그렇지. 절차가 괜찮아야 된다는 거잖아. 그렇지. 이건 국어 문제로 여러분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사회 구성원 간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다 분배하는 것. 이게 평등한 걸까? 만약에 우리가 다 같이 하나의 떡을 나눠서 먹어야 돼. 모든 사람에게 덩치 상관없이 다 똑같이 나눠주는 것. 그게 과연 공평할까? 공정한 걸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돼? 그러면 덩치가 큰 사람은 좀 더 많이, 덩치가 작은 사람은 좀 작게 이렇게 해주는 게 공정할까? 자, 그래서 무엇이 공정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장 한번 넘겨보시면, 자, 여기 또 사진 보이지? 여기에 그 밑에 이렇게 잠바 걸치고 있는 사람 있지? 셔츠 그 뭐지? 남방 아니고 뭐 아무튼 뭐 걸치고 있는 사람 있지? 그 노직이야, 노직. 그리고 여기 안경 쓴 사람 있지? 이거 롤스야, 롤스. 맨날 이렇게 나오긴 해. 자, 그래서 롤스랑 노직이 시험에는 제일 잘 나오는데, 롤스랑 노직을 다 정리하고 끝날 수 있을까 모르겠네. 자, 한번 롤스랑 노직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롤스. 자, 롤스. 자, 우리는 니부어 공부했고 아리스토텔레스 공부했고, 자, 이제는 롤스로 가봅시다. 무엇이 정의로운 것일까? 무엇이 정의로운 것일까에 대해서 롤스라는 사람이 정말 많이 고민을 했어. 그래서 롤스라는 사람은 자, 분배를 하는데 분배 원칙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분배 원칙, 그치? 분배 원칙을 하는데 우리 지용이한테 분배 원칙을 세우자고 하면 지용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지. 안경 쓴 사람이 얼마나 불편한지 아세요? 안경 쓰는 사람은 좀 더 줘야 돼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지. 그러면 준행이 뭐라고 하겠어? 지가 TV 제대로 TV 많이 봐서 그랬겠지. 그럼 자기가 책임져야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지. 어떤 원칙을 가지고 대체 분배를 해야 되는 것일까라고 하면서 지금 분배 원칙에 있어서 지용이하고 준행이 예시에서 달랐던 이유는 뭐 때문이야? 한 사람은 안경을 썼고 한 사람은 안경을 쓰지 않았다는 자기의 개인적인 상황이 고려가 된다는 거지. 아까 우리 단위는 뭐라고 했어? 덩치 큰 사람은 더 많이 줘야죠 라고 얘기했다고. 그치? 그러니까 자기의 개인의 상황을 알면 자기의 개인의 상황을 생각해서 내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할 수밖에 없겠지. 자, 그러니까 그걸 방지하자. 원칙을 세울 때는 우리는 다 무지의 배를 쓰자. 무지가 뭐야?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의 배를 쓰자. 나의 개인적인 나의 덩치, 나의 선호, 나의 시력, 이런 나의 개인적인 것을 알지 못하게 어떻게? 검은 봉지를 하나씩 다 쓰자고. 그래서 이걸 쓰면 그 나의 개인적인 것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한다는 거야. 그래서 어떤 입장에 서게 되냐면 무지의 배를 통해서 원초적 입장에 서자는 거야. 원초적 입장. 무지의 배를 써서 원초적, 이 단어를 외워두셔야 돼요. 무지의 배를 써서 원초적 입장에 서서 거기에서 정의의 원칙을 정하자는 거야. 정의의 원칙. 자, 이 무지의 배를 써서 이 정의의 원칙을 정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세 가지의 원칙을 정하게 될 거다라고 이 사람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원칙은 뭐냐면 기본적 자유의 원칙 또는 평등한 자유의 원칙. 저는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라고 쓸게요. 평등한 자유의 원칙. 자유의 원칙. 그러니까 기본권을
기본권에 있어서는 평등하게, 자유는 평등하게 누릴 수 있게 해줘야 된다. 평등한 자유의 원칙, 평등한 자유의 원칙을 이야기합니다. 롤스는. 자, 평등한 자유의 원칙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원칙은 뭐냐면 기회가 균등해야 된다. 기회가. 그래서 기회 균등의 원칙을 이야기합니다. 기회 균등의 원칙을 이야기합니다. 자, 제가 써드릴게요. 자, 기회 균등의 원칙. 기회 균등. 능력이 비슷하다면 얘가 그 성공할 가능성도 비슷해야 돼. 기회 균등의 원칙을 이야기합니다. 기회 균등의 원칙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뭘 얘기하냐면 이 최소 수혜자를 배려할 수 있어야 돼. 사회적 약자가 최소 수혜자거든. 그래서 차등의 원칙을 이야기합니다. 자, 일단은 요 세 가지 원칙을 기억해둬야 여러분이 문제 풀기가 좋습니다. 자, 그러니까 평등한 자유는 뭔지 알겠지? 그러니까 기본적인 자유를 그 보장해 줘야 된다는 거야. 자, 근데 이 기본적인 자유가 지켜지지 않을 때가 있거든. 언제냐면 시우는 조용히 그 공부하는 자유를 누리고 싶어. 자, 근데 지용이는 신나게 춤추고 노래하는 자유를 누리고 싶어. 이것도 자유고 이것도 자유지. 그럼 누구를 좀 제한을 시킬까? 지용이를. 왜? 지용이의 자유는 다른 사람의 어떤 것을 조금 침해를 하니까. 그치? 자, 그래서 기본권을 일반적으로 일단은 기본권을 다 어떻게 보장해 줍니다. 자유를 보장해 줍니다. 그런데 기본권끼리 부딪힐 때는 제한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평등한 자유 원칙. 그러니까 기본권은 보장을 해줍니다. 자유의 원리는 보장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기회가 균등해야 된다. 능력이 비슷하다면 성공할 가능성도 비슷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차등의 원칙을 얘기하는데 차등의 원칙이 우리가 이해하기가 제일 좀 어려울 것 같아. 차등의 원칙은 뭐냐면 이 사회적 약자에게 유리하다면, 사회에는 약자가 있단 말이야. 그 약자에게 유리하다면 불평등도 허용을 하겠다. 차등도 허용하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A라는 사람과 이렇게 하자.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과 C라는 사람이 있어. 자, A라는 사람과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과 C라는 사람이 있어 지금. 자, 그런데 이렇게 쓰는 게 낫겠다. 자, 정책이 사회 정책이 있어. 정책이 무슨 정책? 기역 정책이 있고 니은 정책이 있고 디귿 정책이 있어. 자, 그리고 사람이 있어. 갑이 있고 을이 있고 병이 있어. 자, 그런데 이 기역의 정책으로 하면은 자, 받는 얘가 분배받게 되는 게 달라. 어떻게 달라지냐면 자, 첫 번째 사회제도를 했을 때는 자, 똑같이 5 받을 수 있어. 자, 근데 니은 제도로 했을 때는 876 받을 수 있어. 876 받을 수 있어. 자, 그런데 디귿 제도로 했을 때는 자, 25, 10 마이너스 5 받을 수 있어. 25, 10 마이너스 뭐라 했지? 5 뭐 이렇게 받을 수 있어. 자, 25, 10 마이너스 5 이렇게 받을 수 있어. 자, 그러면 자, 지금 사회적 약자는 누군 것 같아? 갑인 것 같아? 을인 것 같아? 병인 것 같아? 사회적 약자. 이 사회에서 제일 약한 사람 병이야. 그치? 왜? 얘는 이렇게 했을 때 다 똑같이 줄 때는 똑같이 받아. 그런데 니은 제도에서도 얘가 876이니까 얘가 제일 조금 받는 애야. 디귿 제도에서도 얘가 제일 조금 받는 애야. 그치? 사회에는 있잖아 어떤 장애를 갖고 있을 수도 있고, 그치? 아무튼 어떤 사회적 환경에 의해서 항상 이렇게 분배를 하다 보면 어떤 정책을 써도 항상 가장 조금 받는 사람이 나타날 수 있다고. 근데 이 병이 그런 사람이네. 병이 사회적 약자네. 그치? 자, 차등이 허용될 때가 있어. 차등이 허용될 때는 언제냐면 이 니은 제도일 때야. 왠지 알아? 니은 제도일 때 누가 제일 많이 받아? 그치? 병이 제일 많이 받아. 지금 똑같아? 동등 분배했어? 다르지? 얘는 8이고 얘는 7이고 얘는 6이지. 동등하지 않고 차등이 있지. 차등. 맞아요? 차이가 있지. 분배에서 차이가 있지만 근데
최소 수혜자인 병이 그래도 좀 살기가 괜찮잖아. 맞아?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되는 정책을 정하자라는 거야. 이해돼? 자, 기역 정책은 병이 5 받아요. 디귿 정책은, 니은 정책은 병이 6 받아요. 디귿 정책은 병이 -5 받아요. 그러니까 병이 사회적 약자라고, 사회적 약자. 다른 애들은 좀 더 받잖아. 지금 그치? 병은 무슨 정책을 쓰든 항상 조금 받는 애잖아. 그 사회적 약자라고. 그래서 이 사회적 약자에게 이 도움이 된다면, 사회적 약자에게 이익이 된다면 5보다 6이 더 크잖아. 맞아요? 그러면 차등으로 분배하는 것도 오케이다라 해서 차등의 원칙이라 하는 거야. 이해돼요? 사회적 약자가 최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책이 니은이지. 그치? 그때는 차등을 허락하겠다. 그때는 차등도 괜찮다라는 게 차등의 법칙이야. 이해됩니까? 자, 그 사회적 약자를 이 사람은 뭐라고 불렀냐면 최소수혜자라고 불렀어. 최소수혜자. 제일 조금 받는 사람이다. 사회적 약자. 최소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된다면 차등을 허용한다. 차등을 허용한다. 라는 게 이 롤스의 입장이야. 롤스에서는 요거 알아두면 돼.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노직인데, 노직은 자유지상주의자입니다. 노직은 자유지상주의자야. 자, 그 다음 4번. 노직은 자유지상주의자야. 자유가 최고다라고 보는 사람이야. 롤스는 뭔가 사회적 약자를 좀 우리가 배려해야 되고, 사회적 약자가 좀 이득 볼 수 있게 좀 해야 되고, 이 사회 취약계층이나 이런 사람들 좀 우리가 잘 돌봐줘야 돼. 막 이렇게 본다고. 그치? 그런데 롤스는 왜 우리가 그런 걸 해야 되지? 그냥 자유가 잘 지켜지면 좋겠는데 라고 약간 보는 입장이야. 그래서 이 노직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노직은 이 국가는 있잖아. 최소 국가면 돼. 최소. 그냥 국가는 경비만 해주면 돼. 그래서 얘는 최소 국가론을 주장합니다. 최소 국가론. 국가는 그냥 자유를 보장해주는 정도만 해주면 돼. 자, 그냥 우리는 소유에 있어서 권리를 누려야 돼. 소유의 권리를 누려야 돼. 소유 권리론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롤스랑 노직의 차이가 뭐냐면, 롤스는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들이 좀 좋을 수 있게 정책이나 이런 걸 써야 된다라고 본단 말이야. 그런데 노직은, 그러니까 그런 정책을 펼치려면 세금 좀 걷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런데 노직은 세금을 걷어서 사회적 약자를 도와주는 일을 국가가 하잖아? 그러면 그걸 뭐라고 하냐면, 얘가 돈 되게 많이 버는 애야. 얘가 재벌이란 말이야. 그런데 얘한테, 야, 넌 돈 많이 버니까, 너는 돈이 많으니까 넌 세금 좀 많이 내. 라고 해서 얘의 돈을 가져다가 이 사회적 약자를 도와주잖아? 그러면 그 돈만큼 얘를 뭐 시킨 거다? 강제노동 시킨 거다라고 봐요. 자, 그래서 이 노직은 국가는 최소 국가면 돼 라고 봐요. 이 롤스는요, 여러분 안에 타고난 어떤 재능 같은 게 있단 말이야. 이 형통이가 타고나게 뭐 음악을 잘한다거나 막 이런 재능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롤스는 뭐라고 하냐면, 너의 재능을 그래 쓸 수 있지. 대신에 너 사회적 약자한테 이득되게 써야 돼 라고 말하고, 노직은 그냥 내가 내 재산 내 맘대로 쓰면 되는 건데 라고 이야기하는 입장이다. 그래서 롤스랑 노직의 입장이 좀 달라요. 알겠나요? 그래서 롤스에서 요거 맨날 나와. 무죄 베일, 원초적 입장, 정의의 원칙, 이 3원칙, 특별히 차등의 원칙 많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노직은 자유지상주의자다라는 거 맨날 나오고요. 얘는 최소국가론을 주장했다. 국가는 그냥 막 뭐를 많이 하려고 하지 마. 그냥 세금 내긴 낼게. 네가 경비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정도는 내가 낼게. 세금을 많이 걷어서 복지한다고 그런 건 그건 네가 지금 이 잘 사는 사람한테 어떻게 세금 많이 걷는다면 그 사람한테 강제노동 시키는 거야 라고 해서 자유가 중요하다 라고 보는 사람이 노직이다 라는 거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마칠 텐데, 내일 아마 1시간 더 있을 거거든요. 내일 나머지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시간이. 자, 그래서 오늘 공부한 내용까지 진짜 많이 나오는 내용이고, 자 여기까지 3단원까지가 내용이 제일 많고, 뒤에는 반복되는 내용이 많고 내용이 조금 적어요. 그 환경윤리만 조금 많이 나오고 나머지는 조금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내일 좀 이어서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이 제가 막 짧게 요약하고 전체 내용을 다 하다 보니까 사실 좀 더 생각해보고 싶은 주제도 많고 얘기해보고 싶은 것도 많은데, 여러분이 이런 걸 생각해 보셔야 돼. 어떻게 분배하는 것이 옳지? 라는 생각을 여러분이 해봐야 돼. 여러분이 이런 생각 해봐야지. 지용이가 결혼을 했어? 그럼 지용이가 가정이라는 사회를 이루겠지, 그치? 지용이는 자녀들의 세뱃돈을 가정 재정에 합쳐서 사용할 거야? 아니면은 각자의 소유권을 인정해 줄 거야? 소유권을 언제부터 허용해 줄 거야? 15살에 허용해 줄 거다. 우리 지용이는? 중학교 들어가면 허락해 줄 거다. 가정에서 우리 지용이가 벌어온 돈을 가지고 다 같이 살잖아, 그치? 어떻게 분배할 거야? 필요에 따라 분배하나요? 능력에 따라 일하고? 가정에서는 그게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공산주의가. 가정에서 공산주의 괜찮나요? 가정에서 사적 소유 인정해 줄 거야? 아니면은 야, 내가 벌어온 걸로 네가 지금 이렇게 나는 초반에 공산주의 했던 거 나 몰랐거든, 내가 공산주의 한지. 우리는 세뱃돈 받은 거 다, 야, 엄마 아빠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돈 우리 다 같이 쓰잖아, 그치? 자, 너네를 통해서 우리 집에 들어온 돈 같이 써야지 이렇게 얘기했었거든. 근데 다른 선교사님들 집에 아이들을 이렇게 얘기를 애들 듣고 와서, 엄마 필리핀은 5살인데도 지금 돈을 얼마 모았대요 막 이러면서, 엄마 난 11살인데도 막 이제 애들이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내가 정책을 좀 바꿔야 될까 해서 요즘 사적 소유를 인정해주고 있는데, 사적 소유를 인정해주니까 또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집에 무슨 일이 있으면 애들이 제가 얼마 낼게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런 것도 좋긴 하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적 소유를 인정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재산권을 인정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무엇이 올바른 분배 방식이지? 그리고 여러분이 항상 어린 아이로 있을 게, 청소년으로 있을 게 아니고 여러분이 뭐가 될 거야? 우리 나라에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돼야 될 거 아니야. 여기 나라의 여러 정책, 사회 정책에 대해서 어떤 분배가 옳은 거지? 라는 생각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 세금을 걷어서 좀 복지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거는 세금을 걷어서 복지를 하는 것보단 자유 경쟁을 더 많이 하게 해야 돼 라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생각을 해봐야 돼.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이 깊어지게 하는 게 또 이 사회윤리 영역이긴 하다 라는 거를 여러분하고 좀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청소하셔야 되니까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할게요. 내일 나머지 부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또 오늘 이렇게 함께 공부해 볼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저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이 땅에 과학이 발달하면서 하나님,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 또 지금 얘기했던 이 사회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분배하는 것이 맞을까요? 하나님, 저는 인생 속에서 어떤 인생을, 저는 가정을 운영할 때 제가 또 사회의 구성원으로 어떤 목소리를 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소리를 내는 것일까요? 하나님, 학자들의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또 우리가 검정고시를 향해 공부하지만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배는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는 무엇일까에 대한 생각이 깊어질 수 있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주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 이 학문을 공부하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를 더욱더 명확히 하는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저희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